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무대를 넘어 글로벌 경제인들을 한데 모으는 큰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에이펙 CEO 서밋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 경영자가 연사로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업계 거물로 꼽히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창업자도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경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로 불리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 경영자가 다음 달 방한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전 CEO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열리는 2025 에이펙 CEO 서밋의 AI 세션 연사로 나섭니다. 에이펙 CEO 서밋은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입니다. 올 행사에는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열린 에이펙 CEO 서밋보다 26명이 더 많은 77명이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에릭 슈미트 전 CEO와 함께 AI의 미래를 제시할 패널로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와 쇼우 지추 틱톡 CEO가 AI 전환기에 놓인 디지털 시장을 진단합니다.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세션도 CEO 서밋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거물로 꼽히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립자가 세션을 맡을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이재근 KB금융 글로벌 사업부문장이 패널로 나서 가상자산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바이오 세션에선 모더나와 화이자 CEO들이 연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참석을 확정 지은 것으로 전해진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행사 마지막 날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설 전망입니다. 글로벌 빅샷들이 대거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K-에이펙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산업 지원을 위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규제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합리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이 최근 잇따라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고충이 여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이 그래도 오늘은 기업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혁신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 이해관계로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AI나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 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복잡한 이해관계, 또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좀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우리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이니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 발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겠죠. 특히 지나친 배임죄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또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를 먼저 풀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자산인 만큼 이에 대한 활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통령은 공공문제 결정에는 상식이 중요하다며 그런 문제는 지적하면 신속히 지침을 바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책하는 TDM 면책 조항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는데요.
저작권을 규제가 아닌 재산권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저작권협회 측 주장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한해 TDM 면책 조항을 우선 적용하자는 중기부 측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만 이용하게 하면 기술 발전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쉽게 입법을 이야기하지만 머리끄댕이 잡을 일 아닌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정부가 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선 과감한 혁파를 주문한 한편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는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과징금을 내야 하고 건설사의 경우 등록이 말소돼 영업활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경영계는 사후 처벌 강화에 집중돼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즉각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이번 대책으로 기업 현장에서의 부담감 얼마나 커지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실험 중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사고로 노동부는 현대차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5억 4,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현대차는 연간 영업이익 약 14조 원의 5%인 7천억 원가량을 최대 이제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 1,300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거죠. 정부가 이렇듯 고강도 경제적 처벌 방안을 내놓은 건 노동자 사망사고가 회사에 막대한 비용으로 작용해야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안전보건조치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산재가 특히 잦은 건설사의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사업장이 다시 사고를 내면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참여와 수주, 하도급 계약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됩니다. 또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 노동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됩니다. 포스코 ENC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요. 올해만 근로자 4명이 사망했지만 한 번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가 없어 영업정지 요건 해당에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이 적용되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금융 제재 방안도 눈에 띕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과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전방위적인 페널티 폭탄을 떠안게 된다고요. 네, 먼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금리와 한도, 보험료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은 자체 여신 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고쳐야 합니다. 또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보증 심사에서도 안전도 평가가 강화됩니다. 지금은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로 인해 자산이나 매출에 일정 비율 이상 변동이 생길 때만 공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ESG 평가와 기관 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도 반영됩니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투자 제한이나 지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 재계는 처벌 위주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발표 후 재계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엄벌 위주 기조가 산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키워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책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처벌 중심이 아닌 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 투자 분야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건설, 조선 등 고위험 업종은 대출 자체가 막힐 수도 있고요. 기관 투자가의 주주권 행사에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게 되면 산재 사고가 많은 기업 경영자는 기관 투자자의 반대로 영업 연임이나 의사결정을 제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중대재해 상장사 공시 의무화의 경우 증시의 단기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친환경 선박과 미 군함을 양대 축으로 해양 패권 탈환에 나섰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에서 조선사들은 마스가르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을 다시 주도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배창학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 조선 3사 모두 친환경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KIW 2025 첫날인 오늘 오후에는 방산에 이어 조선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인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갈수록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 규제가 한국이 중국을 꺾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는 오는 2050년까지 해양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광필 HD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친환경에 방점을 찍은 초고효율 선박에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기, 연료전지, 원자력 추진선 상용화로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도 친환경을 위한 탄소 절감 설계와 탄소 포집 시스템으로 승부수를 내걸었습니다. 조선 3사 모두 친환경 전환 주도 여부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가운데 친환경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메이저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국내 조선사들이 또 다른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 방산 쪽은 어떻습니까? 그간 상선에 비해 비교적 소외됐던 특수선은 미국 군함 시장 개화를 기점으로 급성장 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은 군함 사업 비중 확대를, 삼성중공업은 간접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의 경우 미 해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함 수리에 이어 건조 시장도 빠른 시일 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정훈 하나오션 특수선 기획 담당 상무는 미 해군이 추진 중인 군함 교체 사업은 현재 조선업 쇠퇴로 역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한 해 동안 배 한 척밖에 못 만드는 필리 조선소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오는 2030년 20척씩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급격히 부상한 군함 MRO의 경우 잠수함을 기준으로 한 척을 건조하면 2조 원을 벌지만 수리하면 4조 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발주자로 MRO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HD 현대중공업도 앞으로 특수선에서 10조 원의 매출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특수선 사업을 하지 않는 삼성중공업은 탄소 포집과 같은 스마트십 기술을 군함에 녹여 마스가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IW 2025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AI를 붙이자. 그리고 선박에 AI를 붙이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정했는데요.
이쪽 분야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던 관행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시행 10개월을 맞아 가족 상황에 맞춰 보험금을 조건과 시점에 따라 받도록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을 겨냥한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정확히 어떤 상품이고 기존 상품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을 신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상품들이 출시됐는데요. 일반적인 사망보험금 지급은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나 고령자, 장애인에게 일시에 많은 자산이 넘어가 자산관리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수입자가 받게 될 보험금의 지급 방식과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1억 원을 일시에 주고 매년 2천만 원씩 10년 동안 나눠 지급하도록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분할 지급되는 동안 사망보험금 잔액은 정기예금이나 금융상품 등으로 운영돼서 이자 수익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부과되고요. 신탁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네, 보험금을 이렇게 한 번에 받지 않고 분할 지급하면 분쟁도 줄이고 좀 더 유동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화생명이 뛰어들면서 빅3 생명보험사들이 모두 이 신탁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다들 뛰어드는 걸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꽤나 좋은 상품인가 보네요. 네, 일단 이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는 상품을 신탁 구조로 전환하거나 이 새로운 계약 가입 시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신탁 설정 수수료와 운용 보수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확대에 따른 신규 고객 유치, 장기 계약 유지 효과 등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일반 사망 담보 누적 보유 계약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883조 원인데요. 지난 6월 기준 보험사들의 총 보험 청구권 신탁 계약은 4천억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한화를 비롯해 이 삼성과 교보, 미래에셋, KB라이프, 흥국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진출해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와 이 컨설팅 등 전문적인 상속 플랜을 제공하면서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경우 6월 말까지 554건, 800억 원 규모였던 계약이 8월 말 기준으로 615건, 855억 원 수준으로 두 달간 계약 건수는 11%, 계약 금액은 7% 정도 늘었습니다. 네, 사실 보험사들 먹거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 확대가 굉장히 간절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엔 정부의 제도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상반기를 보면요.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신계약 건수는 789만 7천 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보험 청구권 신탁 분야가 활성화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보험사는 물론 전문가들도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 질병보험금까지 신탁 대상을 확대하고 또 현재 3천만 원인 최소 스탁금액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합리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보험금을 신탁 재산에 포함하고 수익자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기업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아리백 산업단지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책 사업입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재생에너지 혁신은 물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며 기회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군산 새만금 유수지 위에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패널 5만 2천여 장이 설치된 이곳에서만 7천 가구가 1년 동안 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 패널인데요. 물 위에 설치돼 햇빛을 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이 같은 설비를 설치해 2030년까지 6기가와트 규모의 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햇볕, 바람, 조력 이렇게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 산업단지 저희들이 꼭 지정을 받고 싶습니다.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인프라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공장만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단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변 도시를 완성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평당 200만 원 수준의 단독주택 용지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1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이동 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줄어들어 추가 기업 유치는 물론 서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산단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항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 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연말 착공 일정과 새만금 기본 계획 모두 손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한 오늘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